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 경기 웹툰 융합 컨퍼런스 패널 토론의 자장을 맡은 만화문화연구소 지소장 박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웹툰 플랫폼 관계자, 그리고 웹툰 제작사 대표님, 그리고 만화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서 일부 강의에서 웹툰이 아시아, 북미, 그리고 프랑스까지 넘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로서 OTT의 영화라든지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웹툰은 고부가가치 디지털 컨텐츠로서 각광받고 있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패널 토론에 앞서 김성모 작가님의 K-웹툰 창작 토크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최근 웹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창작 시스템이 개인에서 스튜디오, 그리고 전문화와 대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OTT 영상으로서 확장되고 있는 슈퍼 IP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 비즈니스 급성장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웹툰의 역사 속에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웹툰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웹툰 비즈니스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전에 웹툰 산업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토론 섹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웹툰 생태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웹툰 플랫폼 관계자와 그리고 웹툰 제작사 대표님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있고 웹툰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2021년 경기 웹툰 융합 컨퍼런스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형제들이 만든 웹툰 플랫폼 만화경세를 맡고 있는 김명철입니다. 이 자리에서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큐브 네트워크에서 웹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태원 부장입니다. 좋은 자리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제작 기획회사 토리컴주 대표 송승규입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족의 대표 김동우입니다. 많은 웹툰 에이전시, 훌륭한 에이전시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에이전시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좋은 정보 많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섹션에는 총 3가지 키워드로 다뤄볼까 합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웹툰 비즈니스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섹션 1에서 다룬 부분이기도 한데요. 협상 규모의 한국 웹툰 시장에서 숙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화 콘텐츠의 생존은 시장 확산을 위한 크나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큐브 웹툰 김태원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큐브의 웹툰 글로벌 진출 현황과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 북큐브 네트워크를 좀 소개하자면 이제 많은 작품들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10개국에 52작품, 53작품 정도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라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해외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에이전시 분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인정을 받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외 수출에 대한 것들은 인정받으려면 이제 코트라든지 다른 이제 관계기관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쪽 분들의 좀 법적인 조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없어졌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면 해외 쪽으로 좀 더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웹툰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 일단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같은 플랫폼의 입장이신 만화경의 현황을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만화경은 이제 국내에서 2년 정도 서비스를 했고 저희는 좀 더 다양한 만화를 시장에 이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글로벌 진출보다는 이제 한국이란 시장에서 다양한 만화를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 만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실제로 저희 만화경에서 한 만화들이 이제 해외로 계약이 됐고 실제로 이제 오픈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해외 에이전시 아니면 등에서 작가님들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문의가 오는데 사실 그 개별 에이전시들 아니면 해외 시장들이 사실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개별 건건이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저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또 작가님들에게 추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희가 선택한 만화도 해외 시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떤 파트너와 사실 협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좋은 컨텐츠들이 한국을 넘어서 이제 해외에도 소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웹툰의 해외 진출 시장이 그만큼 다각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웹툰 플랫폼 입장에서 이제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웹툰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창작하는 이제 기획사, 제작사나 그리고 매니지먼트사 입장에서는 이게 글로벌 웹툰 진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난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황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리컴즈 손순규 대표님께서 먼저 현재 토리컴즈가 이제 해외 진출해야 하는 현황 부분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숙제를 안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2018년부터 태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좀 사고 있고요.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홍콩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각 그 국가마다 유료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유료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유료화가 곧 될 나라, 아직 시장 저변이 필요한 나라 등등이 있는데 각 나라에 맞춰서 좀 전략 전술이 필요한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웹툰도 초창기에는 무료화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레진 코믹스로 이후로 이제 유료화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내에서도 이 무료화에서 유료화 전환되는 시간에 많은 어떤 숙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유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존재했는데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만화가족 김동호 대표님께 만화가족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만화가족은 이제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해외 시장은 특히 해외 플랫폼들에게 좀 의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황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이런 데서 이제 제한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급속도로 이제 웹툰 문화가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남아까지. 근데 이제 쭉 해본 결과 현지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반해서 이게 이제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제율이 높은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대한 좀 존중 문화가 있는 일본이나 영어권 등으로 막 2018년경부터 오히려 그쪽에 집중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좀 겪었고요. 실예로 저희 한국에서 이제 데뷔했던 신인 작가가 일본의 플랫폼에 데뷔를 하면서 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일본 현지에서 뭐 팬 사인회를 요청한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도 중국이나 혹은 뭐 동남아 쪽은 이제 결제 퍼센테이지가 낮은 사용자들의 결제 비중이 낮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의 어떤 생존적인 부분 측면이든 아니면 웹툰 제작상 기획사의 생존적 측면이든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웹툰 산업의 그대 플랫폼의 독점 연재와 그리고 독점 유통이 실제적으로 수익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웹툰 기획사나 특히 매니지먼트사들이 직접적으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손신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그 독점이냐 비독점이냐 어떤 부분이 더 뭐 문제가 있냐라는 부분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활발히 될 수밖에 없는데 각 업체마다 전략 전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작회사와 거의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작회사는 글로벌적인 것보다는 국내에만 자꾸 치중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각 나라마다 또 선호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그냥 국내 시장만 보고 제작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려는 그런 업체들과 좀 전략 전술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정보 공유가 되고 이제 그럴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에 있어서 그대 플랫폼들의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본력이라든지 공격적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긍정적 측면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제작사들이 그대 플랫폼 내 독점 유통이 미치는 영향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만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어려움을 사실은 플랫폼사도 같이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다 보니까 힘든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출판 만화를 디지털 만화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웹툰 시장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선점하려는 것들이 있고, 뭐 영어권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대중문화로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글로벌 파이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한 개 업체가 뭐 선점해서 독점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현재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사가 경쟁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지금 다들 판단하고 있고 미래 가치를 보고서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예를 들면 플랫폼사들이 제작사들을 아예 인수를 하거나 이제 이런 공격적인 흐름들 속에서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제작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고요. 이제 어느 시장보다 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이긴 해요, 이 웹툰 시장이. 그래서 뭐 컨텐츠 제작 능력으로 이제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고민이 있고 이제 제작사 입장 제작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웹툰이 이제 14,000편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웹툰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각각 모두 성공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지금 당면한 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웹툰 플랫폼 입장에서 보신다 그러면 글로벌 웹툰 진출을 위해서 웹툰 기획사나 그리고 웹툰 매니지먼트사가 웹툰의 기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웹툰에서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푸큐브 웹툰의 김태훈 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화를 보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뭐 경기 웹툰 융합 컨퍼런스긴 한데 뭐 만화 전 세계적으로 이제 190개국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만화를 보는 게 한 30
35개에서 40개국 정도를가 사실 만화만 보고요. 나머지 이슬람 쪽은 거의 만화를 보진 않죠. 애니메이션 쪽을 많이 본다거나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글로벌로 나갈 거야 이렇게 기획하기는 확실히 한계성은 있습니다. 글로벌로 나간다는 거는 뭐 정작 중요한 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을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도 다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려면 단순성이 좀 필요하고요. 권선징악이라든지 뭐 이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오징어 게임도 쉬운 예로 볼 수 있겠죠. 뭐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래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기에는 가장 쉬운 이야기 구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기본 요건에 범세계화라는 게 있답니다. 장르의 범세계화, 그다음에 캐릭터의 범세계화, 그리고 스토리의 범세계화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웹툰이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순화라는 부분은 만국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범세계화가 하나의 또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김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웹툰 기획사나 아니면 중소웹툰 플랫폼이 글로벌 진출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웹툰 산업의 진출은 사실은 우리 웹툰 산업이 갖고 있는 건강성과고도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우리 웹툰이라고 하는 장르가 출발한 단계를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사실은 그 콘텐츠가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 다양성이 가능했던 거는 작가 중심의 창작 활동으로 출발한 콘텐츠다 보니까 각 작가 성향에 따라서 창작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것이 이제 기업화되면서 특히 우리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의 그 편중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한두 개 업체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그 독과점 부분은 전체 플랫폼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당장의 시장의 확장성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의 힘에 의해서 우리 웹툰 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궁극에 가서는 시장의 건강성이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업체를 대놓고 얘기해서 뭐하지만 쿠팡 물류 그 창고 화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 플랫폼이 갖고 있는 한계를 모든 국민이 좀 알게 됐거든요. 지금의 이 대기업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독과점 형식으로 성장한 이 웹툰 산업의 이 기반은 사실은 물류 플랫폼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앞으로 웹툰 작가들이 이 웹툰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의 그 IP 창작 환경을 갖다가 보장해 사업을 증진시켜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작가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 웹툰 페어가 출발하는 취지 자체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좀 국가가 지원을 해서 지금 무게추가 좀 무너져 있는 이 웹툰 산업 시장을 갖다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지금의 이 너무 기울어진 추를 뭐 평행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은 중소기업들을 좀 진흥해서 그 산업에 갖고 있는 다양성을 기본 베이스를 좀 확보해 주면은 그 다양성 때문에 작가군도 다양해질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원천 소스가 되는 웹툰 콘텐츠의 IP가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있어서 좀 더 아까 우리 김태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만화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40몇 개 국가
정도가 만화를 소비하고 있는데 그 시장으로 진출을 비록 작지만은 그 문화권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양한 문화권에 우리 웹툰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웹툰의 IP의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실은 진정한 글로벌 진출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산업 기반이 지금 좀 무게중심이 좀 보편화될 수 있게끔 좀 중소기업에 좀 지원될 수 있는 정책들과 그리고 그 다양성이 작가들의 다양성과 맞물려서 아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많은 진흥원에서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만화영상 진흥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장르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콘텐츠 IP 확장입니다. 오늘 섹션 2에서도 논의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웹툰 수익 구조에서 웹툰 그 자체의 매출 증대와 실제적으로 유저 확대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된 시장에서 한정된 유저층을 확보하는 방법은 당연히 웹툰 콘텐츠 IP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웹툰의 영화라든지 아니면 웹툰의 드라마와 그리고 웹툰의 출판화, 그리고 웹툰의 게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노블 코믹스까지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만화가족은 웹툰 콘텐츠 IP 확장을 위해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교육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만화가족이 추구하고 있는 웹툰 콘텐츠 IP 사업에 대한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게 다른 회사와 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회사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돌고 돌아서 좀 제자리로 온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 그러니까 2014년쯤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도 이렇게 크지 않았고 수익에 대한 뭐 이제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누구보다 많은 시도를 한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웹툰의 재미만 생각을 하다가 2차에 대한 확장성에 더 우선점을 두고 그쪽을 신경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다시 웹툰의 재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걸로 좀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를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뭔가에 이제 제약이 생기고 뭔가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고 이런 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왜 웹툰의 재미만 집중을 하지 2차를 신경 썼느냐. 그때는 특정 기획 혹은 특정 어떤 한계성 때문에 2차로 갈 수 없는 것들은 아예 기획을 하지 말고 2차로 할 수 있는 걸 위주로 기획하자 이제 이런 식의 좀 약간 짧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영상물만 하더라도 이제 제작의 한계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예산의 한계는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모든 상상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펼쳐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도 영상이던 혹은 다른 2차로 이게 성공을 했을 때 결국에는 1차 수익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미 요소를 웹툰에만 집중을 해서 잘 갖춰도 이게 장르나 뭐 매체를 초월을 해서 관통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요즘에는 2차를 염두를 하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만화적인 재미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 참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웹툰이 물론 이제 2차, 3차 컨텐츠로 확장이 되어서 부대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2차, 3차 컨텐츠로 확장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웹툰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깔려 있는 부분인 거죠. 정말 만화가족은 웹툰 컨텐츠 IP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데서 좀 저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감명을 좀 받았고요. 그렇다면 만화가족 대표님께 생각하시는 지금 웹툰 콘텐츠 IP의 확산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조금 전에 김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다른 업체와의 협업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점이 좀 필요하더라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이제 요새 그런 협업 그리고 이제 시너지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특히 뭐 노블과의 협업이라던가 다른 뭐 게임 영상 등등이 있는데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이거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어려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공동 작업을 하는 이유는 뛰어난 IP들이 합쳐져서 혹은 뭐 뛰어난 창작 집단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게 목적이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으로 다가오는 게 이 뛰어난 집단들이 이제 한 집단이 아니고 다른 집단끼리 이제 모이다 보면 수익 구조에서 일단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가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화 창작이란 게 정답이 없고 각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입증을 해서 누가 더 맞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창작물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은 야, 뛰어난 훌륭한 두 개 회사가 혹은 두 개 IP가 합쳐지면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괴로운 과정들이 현실적으로는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었고요. 뭐 개선점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어려운 점을 개선해 보는 것일 텐데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좀 다른 회사들끼리 혹은 다른 장르끼리 여러 융합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수익 구조 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공식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만 이제 계속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뭐 좀 협상을 이제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점점 시장에서 좀 안착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작하는 과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좀 최대한 가이드화를 하고 주도권을 초반에 사업을 세팅할 때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뭐 그런 IP를 확장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뭐 개선점의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건 참 많은 차이가 있군요. 실제적으로 웹툰 하나 작품을 만드는 데서 많은 협업이 필요하지만 이게 웹툰의 재미라는 부분들은 또 다르게 보는 사람마다 재미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스토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이제 진짜 단순한 협업이 아니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서로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엇박자를 이루게 되면 서로 작업이 쉽지 않다는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장르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되었고요. 장르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만화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웹툰 플랫폼이 연재하고 있는 장르와는 좀 다른 장르의 작품들을 연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화경은 웹툰 장르 다양화를 선도하고 있는 중소 웹툰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화경이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 IP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현재 도서 출판이 2권 나왔고 저희가 지금 OST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외 유통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곳에서 저희 만화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웹툰들에 대해서 영상화를 하고 싶다고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2년 동안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뭔가 2차 저작물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저희는 웹툰 자체의 재미, 다양성 이런 것들이 시장성에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로 이런 게 잘 작동할지 사실 그곳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런 결과물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하는 컨텐츠들이 그렇게 뭔가 시장에서 이제 뭔가 규모가 보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뭐 수직 계열화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화돼서 잘할 수 있는 업체분들께서 저희 쪽에 이제 컨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는 지금 현재 10여 개의 웹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게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제 오픈마켓 상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느 상품이든지 뭐 쿠팡을 가시든 아니면 뭐 11번가를 가시든 아니면 지마켓을 가시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웹툰계는 여러 플랫폼이 있지만 플랫폼마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타겟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게 연재하고 있는 주력을 하고 있는 장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웹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플랫폼과 다르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웹툰 플랫폼이 생각하는 이제 웹툰의 관점과 그리고 제작사가 생각하는 웹툰의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웹툰 플랫폼이든 아니면 웹툰 매니지먼트 기획사이든 공통의 목표는 웹툰의 웹툰 그 자체로가 아니라 웹툰을 통해서 2차, 3차 컨텐츠로서 수익 정대를 올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 그러면 웹툰 플랫폼과 웹툰 기획사는 비즈니스 전략에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웹툰 콘텐츠 IP의 기본은 OTT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영화와 드라마에 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김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웹툰 콘텐츠 IP의 다양한 확장성에 대한 숙제를 이야기할 때 영화와 드라마를 제1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웹툰 콘텐츠 IP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에 집중하고 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가치로 볼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원소스로서의 순수 IP로서의 그 장점이 지금 과연 우리 웹툰 콘텐츠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본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호 대표님께서 이 협업 관련돼서 이제 주도권의 문제라고 이제 그런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 연장선에 맞물려 있는 이야기인데 이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급격히 한쪽에 무게추가 기울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작의 환경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소비되느냐 하는 그 소비 성향 제도화된 그런 소비 패턴이 사실은 지금 모든 중소기업에 강제되고 있고 웹툰 작가들에게도 강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 때문에도 지금 웹툰 제작 환경이 분업화되고 있고 또 노블 코믹스라고 하는 좀 협업 콘텐츠와 콘텐츠가 맞물려서 또 다른 IP를 구성하는 이런 형태의 제작 환경으로 이렇게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웹툰 서비스가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매주 연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경쟁적으로 시장 논리에서 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작가들 스스로가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장의 논리에 매몰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코스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75컷 이상을 갖다가 작가가 혼자서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웹툰 작가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결국은 이게 계속 개선이 되지 못하면은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 있는 웹툰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본질의 문제부터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너무 시장 논리로만 2차 산업으로 확산되는 드라마, 영화로만 확산되는 이 그 확장성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만 기업 중심으로 제작 환경부터 확산까지 기업 중심의 논리에 이 웹툰 산업이 지금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과연 미래에 웹툰 IP가 얼마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 웹툰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을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웹툰이 게임화되는 그 확장성도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 영화로만 국한되는 확장성은 결국은 IP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의 그 수익 구조에만 이 IP가 활용되다 보니까 제작 출발부터 시작해서 확장성까지 그렇게 좀 편협된 형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IP의 다양성, 그 다양성이 웹툰 시장의 건강성을 만들어주고 그 건강성들이 결국은 미래의 한국 웹툰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K-웹툰에서의 위상이 뭐 정말 제대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K-웹툰의 생태계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플랫폼과 제작사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정작 그 웹툰 콘텐츠를 만드는 웹툰 작가, 그리고 이 웹툰 콘텐츠를 어떻게 또 새롭게 가공하고 편집하고 구성하는 웹툰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키워드는 웹툰 인력 인프라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모 작가님의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점점 이제 웹툰 작가뿐만 아니라 인력 인프라가 이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웹툰 PD 이렇게 점점 관련 인력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전국의 대학교에 이제 만화학과 수시 모집이 거의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어떤 학교는 뭐 경쟁률이 거의 50대 1입니다. 50대 1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대학이 벚꽃이 지는 순수대로 대학은 망한다고 했는데 정작 전국에 내년에는 아마 웹툰학과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웹툰 산업의 규모가 커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웹툰 매니지먼트사나 아니면 웹툰 기획사들이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웹툰 관련 인력 인프라가 숫자가 아니고 이 인력들이 얼마만큼 적재적소에서 배치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가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웹툰 PD 아카데미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계신 토리컴즈 손순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웹툰 관련 인력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 교육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부분의 실적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웹툰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웹툰 제작 인력, 작가 인력과 웹툰 PD, 기획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그 작가의 경우에 보면 지금 이제 웹툰 산업이 갑자기 커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왔을 때 굉장히 지금 작가가 부족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숫자적인 그 부족함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그 웹툰에 대해서 요구하는 시장의 퀄리티, 시장에서 요구하는 퀄리티가 독자들이 요구하는 거든 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든 그 요구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웹툰 그 만창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신인 작가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한 퀄리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그 일주일에 70컷을 제작을 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에는 그런데 문제는 작가 그 만화가들이 A부터 Z까지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각 그 만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게끔 작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나 시장 저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상태고요. PD의 경우는 사실은 그 PD는 크게 세 가지로 그 제작 PD와 에이전시 PD와 서비스 PD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 웹툰 PD에 대한 교육 기관은 사실 없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웹툰 PD란 말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산업화되는 데 있어서 그 제작 기획의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상황 교육 인프라가 없다 보니 웹툰 산업협회에서 이제 2016년부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일단은 교육을 시켜서 산업계에 내보내자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수강 신청생이 굉장히 여기도 몰리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만화영상진흥원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취업도 거의 지금 80%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웹툰 PD 아카데미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한 회사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학교와 또 국가기관에서 같이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웹툰 작가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용어입니다. 근데 웹툰 PD, 물론 이제 방송국에 많은 PD들이 있지만 웹툰 PD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어쨌거나 이제 웹툰 PD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근데 웹툰 플랫폼 입장에서 물론 이제 필요한 인력들이 좀 다양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구하고 있으며 그 전문 인력을 구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만화경 김명철 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최근에 이제 웹툰 PD를 찾고 뽑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현장에서 느껴보니까 웹툰 PD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일단은 작가님들, 좋은 작가들을 찾아서 그 작가님들의 작품이 이제 시장에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되게 많은 피드백, 서로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러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을 보는 눈, 작가님과 잘 뭔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으로 필요한 것 같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눈 또는 작품에 대한 작가와 또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사람들을 좀 찾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약간 이런 저희가 찾는 것과 또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웹툰 PD가 이제 사실 뭔가 직업적으로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전문 인력들을 저희 쪽에서 찾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 뭔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좀 더 작품도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웹툰 매니지먼트사라든지 기획사 쪽에서도 웹툰 PD의 역할이 있고 이제 플랫폼 웹툰 PD 역할이 있는데 똑같은 웹툰 PD이지만 플랫폼과 이제 기획사의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또 다른 웹툰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지 북큐브 웹툰 김태용 부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비슷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가님과 그다음에 작가님과 함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PD 이제 두 가지 인력이 제일 필요하고 저희도 그 구인구직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작가님들을 섭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님들과 함께 작품할 수 있는 PD들을 필요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이제 그거죠. 과연 이 PD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작가님과 잘 맞을 것인가 그다음에 PD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까도 저희 송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또 OJT 교육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다양한 그 교육들을 한다든지 그런 커리큘럼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그거죠. 지금 많은 제작사와 많은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구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긴 하지만 일단 좋은 인력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전문적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합니다. 예, 그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도적 측면이나 아니 정책 측면에서
한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좀 안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제도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웹툰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관점에서 만화가족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구인 과정이라든지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전원 모든 직원이 웹툰 PD고요. 제가 나름의 이제 철학이 있어서 저희는 모든 직원을 지금까지 웹툰 경력이 전혀 없는 좀 사회 초년생들로 모두 이제 뽑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이제 구인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것들이 보면 이제 좀 많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웹툰 PD면 뭔가 내가 작품을 막 기획하고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막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나중에 내공이 쌓이고 그런 능력이 되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웹툰 PD의 역할 중에 창작의 영역보다는 저는 관리의 영역이 훨씬 혹은 프로듀싱의 영역보다는 관리의 영역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업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더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웹툰 PD라는 직업은 사무직과 서비스직과 영업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이제 일이다. 그만큼 문서 작업이나 사무적인 일도 이해가 높고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의 플랫폼이나 작가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잘 소통해야 되는 그런 영업적인 능력도 필요하면서 이제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이언트 플랫폼들이 되겠죠. 이제 서비스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웹툰 PD보다는 상당히 일이 고되고 그렇게 뭐 멋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이제 전망이 좋고 보람되고 굉장히 재밌는 직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빡세게 저희는 교육을 하고요. 도망간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해서 성실하게 잘 버틴 그리고 성장을 한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향후에 뭐 정말 글로벌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열렸을 때 세계 시장에서 이제 웹툰 혹은 뭐 이야기 컨텐츠들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PD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웹툰 PD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관리라는 말씀 정말 동감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웹툰 PD 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웹툰 PD의 능력은 작품의 기억력만큼이나 작가와 유대관계 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웹툰 산업이 커져간 만큼 웹툰 관련 인프라에 대한 요건 그리고 그게 더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고 더 세심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 만화학과에 한 해에 1,500명이나 가까운 웹툰 관련 졸업생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제 플랫폼의 관점과 그리고 이제 만화 기획사나 제작사의 관점이 있는데 정작 이제 웹툰 관련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김신 교수님께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웹툰 작가로 스타트업 하는데 공식적으로 가장 진로를 개척하는데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특정 학교를 여기서 명명해서 좀 그렇지만 상명대, 모건대, 또 저희 중부대, 공주대 이 4개 학교의 이번 수시 접수 인원이 800명 안팎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최근 대학의 어려움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공주대 같은 경우는 한 1,2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경쟁률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게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자동차 문화가 100년 전의 자동차하고 지금의 자동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고 변해 있습니다. 근데 100년 전의 교실 환경과 지금의 교실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대학이 갖고 있는, 학교가 갖고 있는 개혁의 속도가 사회와 너무 괴리감이 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가장 중심에서 웹툰 작가를 길러내고 있는 대학이 혁신하지 못하면은 웹툰 산업의 미래도 사실은 불투명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로는 산학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모든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특히 기관까지 합쳐서 민관학 산학협력에 중점을 굉장히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웹툰 장르 진로부터 사실은 좀 전략적으로 또 선두적으로 진정한 산학협력의 모델을 한번 만들 때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이 갖고 있는 이 커리큘럼이 대학이 준비해서 그 학생을 길러내기보다는 산업 기반이 적극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일정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미리 현장 경험과 산업 경험을 졸업 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업은 기업대로 미리 학교 교육에 참여해서 학생들을 긴 시간 호흡으로 지켜보고 길러내면서 졸업과 동시에 그 기업과 매칭이 되고 작가로서 바로 쉬는 타이밍이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산학협력 모델을 하루빨리 만들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대학이 지금은 너무 학위 중심의 교수 채용에 좀 매몰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대학이 학위 중심의 교원 채용을 고집한다 그러면은 변화하는 이 현장 그리고 산업 구조에 학생들을 갖다가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교원 채용이 되어져야지만 진정한 산학협력도 구체화될 수 있고 대학이 좀 더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학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한국의 웹툰 산업을 좀 더 확장시키고 발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웹툰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 확장도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생태계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업 내에서 인적 인프라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산학협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과 실천이 같이 매칭이 된다는 부분과 그 효율성이 더 배가시킨다는 부분도 다른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플랫폼의 입장에서 웹툰학과와 연계라든지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이나 기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만화경 김명철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만화경에서는 사실 작년에 이제 SWA 서울 웹툰 아카데미랑 이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생의 작품이 사실 만화경에서 한번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SWA와도 향후 어떻게 서로 이제 저희 쪽에서 원하는 거 아니면 SWA에서 원하는 이런 부분, 또 학생들이 사실 이제 원하는 것들도 다르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제 유명한 플랫폼들이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맞춰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협력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북큐브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만화학과하고 연계도 해왔고 실제적으로 많은 실험들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과 미칭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추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들을 좀 양성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늘 얘기하지만 만화의 기본은 이제 재미인 거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작가 양성이 필요하려면 지금의 커리큘럼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그래서 김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이긴 한데 그 웹툰 PD 과정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교당 뭐 많이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명 정도씩은 좀 PD 과정을 한 학교에 뭐 작게는 25명, 많게는 50명 정도의 만화학과 학생들을 뽑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좀 PD 과정을 전문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마다 좀 차별이 있지만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이 한 50명 내외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전문대에 지금 그 웹툰학과 정원이 뭐 150명에서 180명 가까이 이제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웹툰 산업 인프라로서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웹툰 제작사나 기획사 입장에서 그에 대한 목말라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토리컴저 대표님께 뭐 여쭙겠습니다. 그 웹툰 관련 기업장에서 이런 대학과의 연계라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아까 조금 김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협력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웹툰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1년도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뭐 3개월 단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체에 있는 사람도 정신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과 단점과 한계가 있고, 또 산업체에서 갖고 있는 또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과 한계성이 있는데, 사실 학교나 산업체나 목적은 같습니다. 좋은 만화가 만들어내고 좋은 작품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산학협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뭐 같이 뭐 만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 부분보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그 한계성을 인정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나오고 거기서 산업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범 답안은 서로 같이 고민하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산학 협력을 접근하게 되면 지금 사실 웹툰이 굉장히 좀 발전할 수 있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시점에 충분히 같이 좋은 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숙제는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웹툰학과에 많은 나오는 학생들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웹툰 플랫폼이나 웹툰 매니지먼트사가 요구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먼저 그러면 이제 만화가족 김동호 대표님께 좀 더 추가하실 의견이나 좀 말씀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두 가지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학교에서 요즘 주로 배출되는 학생들은 이제 창작자 위주로 많이 배출이 되고 PD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창작자에 대한 이야기, PD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 스튜디오들도 많아지고 에이전시나 플랫폼 차원에서도 이제 직접 팀을 꾸려서 단계별 작업을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완성형 작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장하는 친구라면 일정 부분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소속돼서 점점 성장하고 훌륭한 작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됐고 규모가 형성됐고 그런 바탕들이 많이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림 실력으로만 판단을 해서 사람 뽑을 거면 솔직히 대학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림 실력만 보면 되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꾸 대학교 교수님들과 정말 관계를 잘 갖고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저는 신뢰를 갖고 있는데, 만화 외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완성된 작가나 혹은 좀 덜 아무른 작가더라도 성실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면 믿고 이 친구를 채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학교 측에서 좀 더 검증을 하거나 혹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측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 보고 뽑았다가 도망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뭐 그림만 잘한다고 되는 직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라던가 조직에서의 적응, 그리고 뭐 성실함,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이게 이제 좀 검증이 된다면 굉장히 대학교에서 배출된 친구들이 훌륭하게 입사가 되건 플랫폼과 계약이 되건 이런 선순환 구조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D인데, PD의 뭐 정식 과정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아직 받쳐줄 만한 TO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향후는 점점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PD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나 혹은 아카데미에서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다 웹툰과 관련된 것들만 교육을 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적인 요소가 사실 더 중요한데 PD라면, 그래서 뭐 산업에 대한 이해라던가 조직 체계에 대한 이해, 혹은 뭐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무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웹툰을 잘 알고 뭐 기획을 잘하고 창작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조직에서 잘 업무를 보고 소통하는 이런 능력을 더 강화하면 훨씬 업계의 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참 놀라운 거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대학에 웹툰학과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랑스 가시더라도 없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튜디오 체제가 너무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웹툰학과 학생들이 뭐 작가로 데뷔한다든지 아니면 웹툰 관련 직업인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뭐 직원 뽑듯이 구인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웹툰 플랫폼 담당자님, 그리고 웹툰 제작사 대표님, 그리고 만화학과 교수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웹툰 생태계 구축 방안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갑을 관계, 뭐 갑질 관계, 심지어 을질 관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웹툰 생태계는 이 모든 파트가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웹툰 생태계의 상생이 곧 웹툰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장과 웹툰 콘텐츠 IP, 그리고 웹툰 인력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웹툰 생태계의 상생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던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간에 올해 이런 토크쇼를 마련해 정말 감사하고요. 올해는 비록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